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 완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을 한 번도 매수해보지 않은 분들도 이 영상만 보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무주택인 분들도 꼭 청약만 노리지 마시고 분양권을 고려하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무주택일 때 부동산에 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을 제외하고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기존 아파트와는 거래 방식 자체가 다르고 등기 전에 물건을 매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분양권 거래를 하는 매수자, 매도자가 아니라 부동산 소장님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영상이 꼭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분양권 거래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해봤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분양권이란 걸 누군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설사에서 하는 청약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미분양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가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입 기간 그리고 최소 납입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건 분양사마다 다르니까 청약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분양사에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분양을 한다느니 로또 청약이라느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양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되고 순위에 맞게 특별 공급, 1순위, 2순위 등 청약 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운이 좋다면 동호수를 배정받아 당첨이 될 겁니다. 이후 시행사와 계약을 하게 되고 공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공급계약서는 시행사에서 한 개, 그리고 당첨자가 한 개 가지게 되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첨자가 여기에서 받는 공급계약서가 바로 분양권이 됩니다. 이제 청약이 돼서 새 집에 들어갈 상상만 하면 좋겠지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생각해보니까 이 위치는 좋지 않을 것 같고 추가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때 바로 이 분양권을 전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분양권을 전매하고 싶어도 못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일부 과열 지역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모두 묶어둔 거죠. 덕분에 일부 전매가 가능한 곳은 프리미엄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구나 부산 지역에 마이너스 피도 속출하면서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시행자와 공급계약서를 체결했던 수분양자는 분양권을 팔고 싶어 부동산에 중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분양자란 시행사로부터 청약 당첨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수분양자를 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개사에 매도하겠다고 물건을 내놨기 때문이죠. 먼저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접수하면 중개사는 매도인의 공급계약서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본인 물건이 아닐 수도 있고 공급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유상 옵션이나 발코니 확장비 그리고 중도금 같은 것들도 확인해야 하니까요. 중개사에서 물건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광고에 들어갑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여러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를 할 테고 그러면 분양권에 관심을 가지던 매수자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물론 매도자가 내놓은 프리미엄이나 다른 조건들이 매수자한테 딱 들어맞아야겠지만요. 자, 이렇게 매수자와 매도자가 매칭되고 우선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문자로 진행하게 됩니다. 프리미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정식 계약일 및 잔금일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공인중개사가 정리해서 계약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매도 후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분양권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77%이고 분양권이 1년 이상 됐을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 66%입니다. 이 양도세를 매도자가 낼지 매수자가 낼지는 협의에 따라 달라지고 가계약할 때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이제 매도자가 모든 조건에 만족할 경우 공급계약서, 유상옵션 계약서, 신분증, 그리고 계약금 받을 계좌를 공인중개사에게 보내줍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매수자가 가계약금을 보내줘야 하는 순서인데요. 절대로 바로 보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은 미등기라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사이에 명의가 변경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기만큼 사기꾼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시행사에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시행사에 전화해서 몇 동 몇 호의 분양권을 전매받으려고 하는데 수분양자가 땡땡땡씨 맞냐고 말이죠. 그리고 함께 매도인의 신분증이 진짜인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러 시행사가 전화를 안 받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가계약금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했다가는 가계약금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게 안전하게 확인됐다면 이제 가계약금을 쏩니다. 지금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가계약금을 보내고 다음은 계약일이 도래합니다. 계약일에는 계약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가계약금 외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는 날입니다. 간혹 계약일에 명의 변경, 대출 승계, 잔금을 한날 한시에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일에 매수 매도 대출 승계, 명의 변경까지 가능한 날짜를 잔금 일자로 고릅니다. 그리고 잔금 일자가 오면 대출 승계, 명의 변경, 잔금을 하루에 다 하게 됩니다. 계약일에부터 잔금까지 모두 한날에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당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게 바로 중도금 대출 승계 부분인데요. 먼저 중도금 대출 승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란 매도하는 분이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매수자가 그 조건 그대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넘겨받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매도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매수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잔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중도금 대출, 그리고 이자 후불제의 중도금 대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중도금 무이자 대출 승계의 경우 매수자에게 그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공인중개사나 매도의 책임이 아니고 매수자가 직접 알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용상 문제가 없다면 대출을 무난히 승계받을 수 있고 혹시나 본인이 매수했다가 다시 되팔 때도 2차 양수자가 대출 조건만 된다면 계속해서 대출 승계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후불제 중도금 대출의 경우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이건 매수 매도가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를 매수자가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 매도자가 잔금일 전까지는 부담하고 이후 잔금일로부터는 매수자가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꼭 계약일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확률로 매도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도자가 중도금 대출을 잔금일까지 상환해야 하고 매수자는 남은 중도금을 회차에 맞게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 매수자가 신용이 나빠져서 대출 승계가 안 돼서 갑자기 분양권 전매 계약이 빠그러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특약을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불가 시 본계약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조건 없이 반환한다와 같은 거 말이죠. 자, 이제 계약 시 알아봐야 할 중도금 대출을 알아봤고 다음은 인지세에 대해서도 꼭 협의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 거래를 할 때는 이 또한 계약이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누가 부담할 건지에 대해 조율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여러 번 거래된 분양권의 경우 계약건마다 인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지세를 납부했다는 정부 수입 인지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약서를 첨부해야 되고 비조정 지역이라도 6억이 넘어가면 이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하는 날 매수인은 이 자금 조달 계약서를 미리 챙기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계약일에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급계약서입니다. 앞서 공급계약서에 있는 수분양자와 매도자가 시행사로부터 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계약일 이후에 이 공급계약서를 누가 보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공급계약서는 부동산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모를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매도자가 사기꾼이라면 이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동시에 여러 군데에 계약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공급계약서까지 부동산에서 보관하기로 협의를 하면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매수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는 대출 승계, 명의 변경, 잔금일이 정해졌으니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은행에 대출 승계 예약을 잡는 일이고 동시에 시행사에는 전화를 해서 명의 변경 예약을 잡는 겁니다. 여기에서 명의 변경을 대리인이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대리인이 아닌 반드시 본인이 가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을 대출 승계보다 먼저 할 수 있냐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대출 승계 뒤에 건설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명의 변경을 하기 때문에 순서는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가슴 떨리는 잔금일이 왔습니다. 보통 대출 승계, 명의 변경, 잔금을 하루에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대출 승계를 받을 때 공인중개사께서 은행 문 열기 전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대출 서류가 너무나도 많고 자서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께서 뛰어가서 1등으로 번호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중도금 대출 승계를 받고 은행으로부터도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시행사 사무실로 향합니다. 혹시나 대출 승계가 늦어질 경우 시행사와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은행에 꼭 일찍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하튼 시행사에 가면 앞서 얘기했던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공급 계약서와 매도자가 가지고 있는 공급 계약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동일하게 권리 의무 승계 내역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도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자필로 두 군데 모두 기재하고 시행사 직원분이 계약 양 당사자 인감 도장 확인 후에 시행사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해 줍니다. 즉 시행사에서도 분양권의 소유자가 변경됐다는 걸 확인하고 승인해 주는 절차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권리 승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매수자는 내 인감 도장 서명이 들어간 공급 계약서를 받게 되고 완전히 내 분양권이 됐으니까 잔금을 치면 됩니다. 잔금을 치고 나서는 내 소유권이 명기된 공급 계약서를 방금 대출 승계받았던 은행에 팩스로도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걸 공급 계약서를 통해서 최종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명의 변경 그리고 잔금까지 끝나면 더 이상 매도자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적 의무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해주신 부동산 소장님께 수수료를 줘야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요율을 따질 때 분양금액 기준이 아니라 프리미엄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계산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다면 따로 감사 표시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면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 꼭 사기당하지 말고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주택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에는 더 풍부한 투자 스토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